5년 전으로 갔을 때 후하고 설화수가 인기 있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5년 전에는요, 중소형 화장품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서 라이브 커머스의 이제 자사의 브랜드에 맞는 전략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화장품 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안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 규모와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4,874억 달러, 한화로 이제 환산했을 때에는 약 544조 원 규모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이제 규모는 909억 달러, 한화 기준으로는 이제 100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한국 시장 규모는 126억 달러, 이제 한화 기준으로는 15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시장의 규모를 본다면 전 세계 2위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753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80조를 상회하는 시장 규모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사이즈로는 이제 일본 시장을 이제 역전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미국 시장을 이제 급격하게 추적하면서 이제 2위 시장으로 오고 있지만 사실상 성장성이라든가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들의 집결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사실상 1위 마켓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이제 겪게 되면서 특히 중국 경제는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오히려 작년 2분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좀 정상화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화장품 역시도 이런 소비 트렌드에 가장 발빠르게 이제 좀 경제의 안정화, 그 다음에 소비의 안정화를 좀 견인하는 세그먼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장 내에는 그 어느 해보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화장품 그룹들이 너도 나도 진출하는 그런 활발한 활동들을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레알이라고 하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세계 1위의 화장품 그룹이죠. 이 로레알의 경우에는 아시아의 헤드쿼터를 기존의 홍콩에서 이제 중국 본토인 상하이로 지금 현재 이관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고요. 화장품, 특히 명품 그룹 중에서는 이런 아시아의 헤드쿼터를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의사결정을 가장 먼저 내린 기업이고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최근에 6.18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특히 로레알 그룹의 경우에는 모든 매스, 메스티지, 럭셔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브랜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바짝 추격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에스티로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글로벌 강자들의 강력한 마케팅의 이제 흐름이 럭셔리단에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와 반대로 매스의 영역에서는 중국 로컬의 이제 브랜드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커머스 채널을 바탕으로 신규 브랜드들을 런칭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의 MZ 세대들을 이해하시려면은요,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해졌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진핑 정부에 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약간 역사 과목이 한 2개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다이어리와 하시즈의 좀 차이는, 그러니까 퍼펙트 다이어리가 지금 한 3년 전 2016년도 광저우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처음 런칭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5천억을 상회했고, 19년도에 1조 원 정도를 왔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매출액을 이제 규모를 올리면서 온 단기 내에 이제 조단위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무섭게 따라와서 지금 역전하고 있는 게 화시즈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화시즈와 퍼펙트 다이어리의 차이점과 이제 약간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퍼펙트 다이어리보다 훨씬 더 객단가가 높다. 굉장히 프리미엄에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고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퍼펙트 다이어리보다 화시즈가 동양적이고
좀 중국스러운 문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10대 MZ 세대들을 위한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특히 이제 2선, 3선이나 지방 도시에 있는 MZ 세대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것보다는 민족주의, 중국스러운 거, 이런 사상들이 암암리에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에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뭐 지방 중심으로 나온 브랜드긴 하지만 전국 범위로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약간 쿠팡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사한 점이 뭐냐면은 그 퍼펙트 다이어리의 이제 창업주가 미국에서 이제 아이비리그 쪽에서 학교를 나온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캐피탈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유치시켰고, 그다음에 작년 이제 하반기에 미국 거래소에 NYSE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 하나보다는 뭐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있는 다양한 이제 선진국 브랜드들을 지금 M&A를 해서 브랜드를 갖다가 추가를 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다이어리가 화시즈 브랜드의 약간 순위라든가 매출 규모로는 역전을 당했지만 퍼펙트 다이어리 그룹, 이제 야슨 그룹이죠. 그 야슨 그룹 입장에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경쟁의 약간 각도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차이점과 장점, 차이점과 그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굉장히 그 글로벌보다는 오히려 글로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굉장히 중국적인 거를 이 10대와 20대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 주신 것 중에 한 5년 전으로 갔을 때 후하고 설화수가 인기 있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5년 전에는요. 중소형 화장품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한 5년 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일선 도시라고 하는 북경의 인당 GDP가 18,000달러 정도 되고요. 상하이도 한 17,000달러 정도가 되지만 지금 상위 10개 지역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는 이미 10,000불 넘어가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10,000불 이상 되는 도시는 한 뭐 대여섯 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한국의 K뷰티의 중소형 브랜드들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도시에서 일선 도시로 유학을 오거나 취업 전선에 나온 이런 10대나 20대 초반들을 갖다가 뭔가 그 사치품의 어떤 그 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에 있어서 가성비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좀 만족시켜줬고요. 또 하나 또 한국 화장품이 그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퀄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 면에서 기존의 중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너무 고가의 글로벌 브랜드라든가 퀄리티가 너무 수준 미달인 중국의 내수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만족감들을 줬다라면은 지금의 경우에는 중국 내수 브랜드가 이 가격대에서 이런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이 많이 바뀐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반면에 이제 한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그 덤핑으로 그다음에 이제 약간 R&D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 없이 중국 쪽으로 물량 공세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사실은 많은 M&A라든가 신규의 스타트업 벤처 브랜드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브랜드들을 좀 확장을 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우리가 흔히 지금은 너무 이제 LG 아모레 LG의 이강 구도를 좀 압축이 되는 걸 변화가 없는데요. 이러한 그 그룹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더 늘어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컨솔리데이션 되고 너무 압축이 됐고 괜찮은 중견 브랜드가 다 글로벌사들한테 인수당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난 5년, 6년 동안에 뭐 사드 문제라든가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에 K뷰티의 굉장히 이제 약화로 가져온 그 포지셔닝을 약화시킨 좀 영향이 아닌가. 뭐 다양한 영향들이 있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중에 27페이지에 지금 현재 마오따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되게 유명한 술이죠. 이게 이제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1년 반 전 정도만 하더라도 뭐 200조 원대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거의 한 400조 가깝게 지금 왔고요. 중국 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상위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들 보게 되면 다 은행들,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상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들,
뭐 텔레콤 회사들이 이제 시가총액의 상단에 있었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5년, 2년 사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와 뭐 JD.com이 1, 2등을 하고 있는데요. 5등 안에 지금 무섭게 진입한 게 마오타이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에는 마오타이라는 이 명품술이 있다면 글로벌에는 이제 모해쌍동이라고 하는 LVMH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술 세그먼트죠. 뭐 이제 그 시상식들 미국에 이제 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모해쌍동이 쫙 이제 한 20년 넘게 협찬한 걸로 깔려 있는데요. LVMH의 시가총액도 최근에 이제 비슷하게 그 마오타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중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의 가장 1등 국가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에 전 세계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명품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재들이 다 매출이 감소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이제 성장률을 끌고 간 하나의 이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마오타이라는 술을 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원하고 있는 소비재의 사치품, 럭셔리, 명품에 대한 그런 소비의 어떤 그 욕구가 그 술이라고 하는 그 주가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국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명품 콘텐츠가 아직은 마오타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럭셔리 굿즈들을 갖다가 중국 속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이라는 거는 가장 엔트리, 어떤 시작점에 있는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수의 브랜드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 내수에서 명품에 대한 소비만 많이 했다라면은 이제 뭔가 생산, 자기들의 브랜드를 갖다가 출시하는 거에 아직은 그 부분이 메스지만 그런 변화가 확인된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기 이전에 2019년도에 한국의 면세점 시장 규모는 최고치인 25조 원 정도의 규모를 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에 비해서 이제 10조 원 정도가 이제 증발이 됐죠. 대략 한 15조 5천억 정도로 2020년도에는 19년 대비 이제 거의 40% 가까운 급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출액이 이제 감소하는 그 가운데서 국내 면세점 안에서 화장품 매출액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략 60%에서 많게는 70% 비중까지도 보였다라면은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0% 이상의 화장품 매출액을 100이라고 놨을 때 100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중에서 글로벌 화장품 비중이 약 80%로 이제 전후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K 럭셔리라고 하는 LG와 아모레의 대표 브랜드가 대략 또 한 15% 전후로 움직이고, 나머지 5% 이하가 5년 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큰 리딩을 했었던 중소형 K뷰티가 5% 미만으로까지 이제 비중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중국 내수에서 한국 면세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다이고의 루트를 통해서 뭐 이제 SNS를 통해 C2C 채널을 통해서 구매되고 있는 화장품이 굉장히 수입 브랜드에 이제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과거에 이제 원했던 한국의 중소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 내수 브랜드가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면세 채널을 통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장되어 있는 대표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가 인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닥터자르트, 3C, 뭐 유니레버가 인수한 카버코리아,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의 이제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는 나름 중견 그룹에 해당됐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이제 약간 주주는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수 중소형의 K뷰티의 경우에는 국내 면세점 내에서의 B2B 거래 내에서도 굉장히 그 판로를 갖다가 많이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다시 과거와 같은 거래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다시 이제 중소형 K뷰티로 비중을 확대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으로 본토로의 진출이 좀 용이해 보이는데 바로 위생허가의 그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서 중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진출 비용이라든가 거래 비용, 시간들을 들이고도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역직구. 중국 소비자가 한국의 이제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온라인의 해외 글로벌 채널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로죠. 그러니까 흔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티몰 글로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티몰 글로벌을 가장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만만치는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티몰 글로벌을 통해서 중국 시장 내에 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브랜드사들이 다 일일이 좀 그 규격을 맞춰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진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 내수에 또 안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중국향에 맞는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마케팅이 좀 되어 있어야지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요즘은 진짜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이제 과거에는 만약에 이제 면세점 들어가 있거나 국내 시장 내에서는 뭐 H&B 스토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라면은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미디어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을 이제 사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라이브 커머스의 이제 자사의 브랜드에 맞는 전략들을 많이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들을 고려하고 거기에 이제 했을 때 그 비용을 어쩌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썼을 때도 효과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향후 뭐 1년 뒤, 2년 뒤를 보고서는 계속 그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쌓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미디어 마케팅을 안 하고는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온라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절적인 이벤트들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도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 중심의 뭐 명절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절기라든가 그런 뭐 발렌타인데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중요한 이제 하나의 소비 이제 그 쇼핑 이벤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온라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쇼핑 이벤트가 비단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온라인 이벤트인데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와 그다음에 한국의 브랜드들, 한국의 유통 채널까지도 그 행사에 영향이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그 이벤트에서 나오는 매출액 자체가 한국의 주요 채널이라든가 주요 이벤트에서 나오는 매출액에 뭐 연매출에 이제 버금가는 매출액들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브랜드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 마케팅의 과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행사에서 어느 정도 랭킹이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14억, 15억 인구가 모두 동참하는 쇼핑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역별이거나 어느 이제 일정 카테고리, 어느 뭐 일정 뭐 채널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벤트라고 하지만은 그 정해져 있는 11월 11일 샹스이라든가 뭐 징동닷컴 데이인 6.18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행사,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범아시아적인 행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뭔가 이 브랜드를 띄운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지도가 강하게 남는 거기 때문에 1년을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 내수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한두 달, 뭐 한 주, 2주 이렇게 준비해 갖고서는 그 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의 유통 채널, 지역, 소비층,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내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이제 트래픽을 모으는 채널들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들을 갖다가 연구하시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마케팅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나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것인지, 효율적인 마케팅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그 채널 다 들어가겠다. 아마 그거는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고, 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